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간만에 좋은 기분으로 방송을 하는 상승미소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 무슨 내용일까요? 네,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안녕한 그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금요일 치고 네. 오랜만에 큰 상승으로 끝났던 기분 좋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거의 뭐 주말 가까이 금요일 목요일만 되면 하락이 이어지곤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에 예상보다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와서 일단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 끝도 없이 하락을 했었어요, 증시가. 그런데 금요일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금요일에 뭐 어떤 대단한 재료,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새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제 연준이 그 긴축 정책을 시작한 이래 이 월가의 그 시각이나 우리들 또 방송에서도 그러고 페드 풋은 없다. 예, 페드는 증시를 대거 이제 하락을 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시켜갖고 네, 이 국민들의 여유 자금을 이제 거둬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페드 풋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네. 페드 풋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방송할 때 그럼 페드 풋이 지금 현재는 안 보이지만 언제 나타날 거냐. 그래서 S&P가 3,600, 3,800 이 정도 되면은 페드 풋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진짜 3,850까지 내려갔어요. 예. 증시가 S&P로. 그러면서 페드 풋이 나온 거예요. 뭐 완전한 전에 같은 그 페드가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건 아니지만은 파월 의장이 그 목요일 날 그 장마감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다. 네. 우리는 긴축 정책으로 계속 가야만 한다. 예. 또 소프트 랜딩을 안 하고 이게 지나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상당히 겁난 발언을 하긴 했지만은 거기서 0.75% 금리 인상 이것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약 2회 정도 0.5%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연준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에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횟수까지 딱 정해줬다는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0.5% 금리 인상 2회 그 이상은 더 이상 그 증시에 반영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의 위험도는 그 정도까지라는 것을 딱 이제 뚝으로 딱 막아놓은 거죠. 네, 파월 의장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5%의 금리 2회 인상. 그래서 이제 연말에 2.75%든지 뭐 3%까지 가는데 그렇게 급히 가지는 않겠다. 이제 그걸 이제 분명히 이제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페드 풋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증시의 좋은 소식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증시를 급락시켰던 그 변수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테라하고 루나. 예. 네, 그게 뭐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갖고 목요일 날에 완전히 상폐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네. 웬만한 그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물해 갖고 금요일 날 아침에는 여기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일단은 제거됐어요. 사실은 이게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식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이 변수인데 이 테라 루나의 시스템이 붕괴됨으로 해갖고
사실 이게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종목이 가상화폐 쪽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도 PER이 높은 주식들이 혹시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포감이 엄습한 거죠. 예. 그래서 PER이 높았던 기술주들이 대거 이제 박살을 났는 건데, 목요일 날 저녁으로 이렇게 해갖고 테라 루나가 완전히 시장에서 제거되고 사라짐을 해갖고 그 악재가 일단 사라졌다. 네. 네, 그게 이제 그렇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정치 호재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잠시 보류하겠다. 그러면서 아침 그 선물 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이 6.9% 거의 7%나 급등을 했어요. 네. 테슬라가 워낙 중량이 큰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예. 테슬라가 7% 급등한 거는 그 나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개의 변수, 페드풋, 테라 루나, 이제 몰락 완전히 제거된 거, 그 다음에 트위터 인수 잠시 보류,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금요일 날 장 아침에 크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 사실 이 호재로 작용하기 이전에 목요일 날 장일 보면은 네. 그 테라 루나가 일으킨 그 공포감이 예. 증시에 얼마나 큰 공포를 일으켰냐면요. 그 수요일만 해도 CNN 그 공포 지수가 21이었어요. 예.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시작하니까 이게 6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우리 회원들끼리 혹시 이게 뭐 지금 잘못 나타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지난 그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도 6를 못 봤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6가 될 수 있냐 이게. 그래갖고 여러 군데 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6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공포가 극도로 엄습했다는 거. 그러면은 증시에서는 이게 바닥이곤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눌려있던 주식들의 쇼카바링이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목요일이 어쩌면은 증시 단기 바닥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사실 그 자산시장에 보면 레버리지가 가장 큰 게 맨 마지막에 완전히 끝나야 그게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레버리지가 가장 큰 그 성장주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꼽거든요. 암호화폐. 네네. 근데 그게 그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출렁이는 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오후부터였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제가 지인들한테 몇 명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최소한 하루 이틀 안에 증시 상승한다고 본다. 걱정하지 말고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시소의 맨 끝에서 내려가야 그 다음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봤는데, 일단 적중을 했고, 뭐 적중은 적중이더라도 그동안 하락장에 우리 지쳐있는 마음고생이 심했던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일단은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 같아 정말 즐거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에, 사실 수요일에, 이미 미국장 수요일에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대규모로 뭐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목요일에 그런 하루 전에 급락했던 전기차 스타트업, 그 다음에 뭐 밈주식, 게임스탑, 그 다음에 그 성장주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상승했던 로블록스 같은 주식들이 일제히 숏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요일에 숏커버링 반등만으로 봐도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로블록스, 뭐 후드, 코인, 예.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박살을 났었는데, 그 월가의 그 분석가들은 너무 내려왔다, 이거. 가치가 물론 좀 불투명하긴 해도, 예. 이거는 너무 내려왔다. 그래갖고 매수 추천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 월가의 기관들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숏 들어가 있던 숏 세력들이 대거 놀래서 이제 숏커버링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대로 그 밈 주식들은 목요일 날 이미 증시 바닥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발 괜찮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데 월가도 그걸 반응했는지 궁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강력한 락다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 20일부터 락다운을 일부 완화하겠다 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월가에서는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겠죠? 네네. 사실 중국의 락다운의 좀 이징하는 거, 예. 조금 완화하는 거, 그거는 주 초부터 이미 사실 좀 반영됐어요. 그게 어디 반영됐냐면은, 원유 가격에.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중국의 상하이 그쪽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원유 가격이 그냥 바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현재 원유의 공급, 이 타이트한 문제도 있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원유 가격이, 전에 최고점이 $110였는데 거기에 이제 금요일에 거기까지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결국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호재란 호재는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게 시장이 호재로서 받아들여야 그게 호재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었고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파월 의장의 패드풋은 사실 패드풋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패드풋 경제가 주가가 계속 힘들어지면 패드풋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 시점이 사실 상당히 공교로워요. 왜냐하면은 목요일 날 이제 저녁 장마감 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했었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장중 한낮에 상원에서 파월 의장의 연임이 최종 확정됐어요. 예. 81대 18인가 이렇게 확정됐더라고요. 네, 인준이 최종 확정된 게 목요일 날 낮이었어요. 네. 그리고 발언은 목요일 날 4시 바로 직후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인준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금 이 민주당 정권, 또 공화당도 좀 달랠 겸 이런 정치적인 조금 마인드를 갖고 발언했다 그러면은 이 인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캐싱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도 목요일 장 시작 전에 PPI가 발표됐잖아요. 네네. 수요일에는 CPI가 예상보다 높고 낮고를 떠나서 서비스업까지 물가가 이동하고 있어서 이거 쉽지 않다. 페드 금리 인상은 더 길고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급락을 했고 목요일 날은 PPI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서 이게 조만간 다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하다가 장 막판 1시간 한 반,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한 3시 반,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반경인데 그때부터 나스닥이 급반등을 일으켰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공교롭게도 그게 파월 의장의 인준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S&P로 3,800을 단기 바닥으로 지금 전망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이제 더 안 좋게 보는 데는 이제 모건스탠이 그런 데서는 3,500까지 간다 했지만은 하여튼 3,800을 대개 바닥으로 선을 보고 있었는데 거의 거기서 이제 접근하게 되니까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온 것도 한몫했었을 겁니다. 네. 참 그리고 앞서 우리 테라 앤 루나 일종의 암호화폐인데 일종의 알트코인들인데 마치 1년 전에 비일황이죠. 한국인 비일황 최근에 네네. 뉴욕 검찰에 기소당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그분이 했던 것처럼 테라와 루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가짜 스테이블 코인의 사태를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 또 중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테라 루나가 이제 붕괴의 과정을 겪으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마침 의회 증언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 가상화폐 쪽의 그 규제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독촉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내놓은 그 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SEC 그 증권거래감독위원회 의장도 그 트위터에서 자기가 규제 쪽으로 빨리 좀 진행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가의 일부에서는 이 테라루나의 품교 과정에서는 이 큰손들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테라루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은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뭔가 약한 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약한 고리를 공격을 해서 끊어버림을 해갖고 그 테라와 루나 이 양쪽이 서로가 이제 보완하는 관계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쪽이 축이 무너짐을 해갖고 다른 쪽도 연쇄 이제 같이 붕괴하는. 그래서 여기서 누군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대단히 큰 수익을 챙겼을 것이다. 쇼쳐갖고 그런 썰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장 이 시가총액이 큰 이런 일종의 기축통화 같은 암호화폐 이외에도 테라루나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암호화폐들, 이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선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일종의 숏을 칠 수가 있는 건데 아마도 큰 헤지펀드 쪽에서 숏을 쳐서 대규모 이익을 챙기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테라루나의 그 구조상 다른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렇죠. 달러나 채권을 그 넣어놓고 있죠. 네, 담보가 그 지금 뒤에 그 받쳐주고 있는 그 스테이블한 그 구조인데 테라루나는 그 다른 그 실물 자산의 담보가 아니고 테라와 루나 이 둘 다 가상화폐가 서로 지탱해주는 담보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자산인 실질 자산, 그 텐제블 에셋이 안 받쳐주는 그 담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이제 다른 쪽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테라루나를 요 최근에 빅테크들의 폭락, 여기에서 같은 해답을 좀 찾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은, 테라루나, 미국의 모든 그 상품들이 특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주식 보면은 담보로 지금 뒤에 자산 담보가 펼쳐져갖고 혹시 그 주식이 망해도 원금은 건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 이제 그 ETF도 그렇고 ETN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도 실제 주식 담보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빅테크만 그 하는 불즈라고 있죠, 불즈. 한국 사람들 많이 이제 사죠, 불즈. 불즈가 이제 ETN인데 불즈에도 15개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뭐 애플 뭐 아주 빅테크 상위 15개는 불즈 안에 들어있는데 불즈라고 하는 ETN과 불즈 안에 소속되어 있는 15개의 그 주식이 각각 6.6%씩 해갖고 실제로 그 주식들이 담보로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즈가 올라가면은 이 불즈 ETN에서는 올라간 만큼의 그 15개 회사 주식을 사서 채워나게 돼요. 그래야지 담보가 1대1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불즈가 내려가면은 불즈로서는 이 담보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불즈 안에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인데 담보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담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구조인데 최근에 연준의 그 긴축, 그 강공 드라이브 또 그 하여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걸 전부 해갖고 이 불주에 대한 매수세가 약해진 거죠. 약해짐으로 해갖고 불주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불주의 ETN 그 운영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 담보인 그 빅테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주와 이 빅테크들의 그 서로 담보 관계, 이것이 빅테크들의 급락을 더 증폭시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크게 하락하는 날 보면은,
나스닥의 그 인덱스 지수가 이제 나스닥 상위 네. 100개를 묶어놓은 게 예. 인덱스잖아요. 예. 나스닥 인덱스 지수가 1%가 하락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초중량 회사들의 주식은 꼭대기를 떠져요. 네. 나스닥 지수가 2%면 얘들은 4% 떨어지고요. 네. 이게 사실은 지수를 떠받칠 마지막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애들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이 불주와 이게 소속 이 주식의 담보 관계 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예. 테라 루나의 사건을 보면서 이 불주의 또 그 주식 담보 이 관계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씀이네요. 그걸 운영하는 회사들은 사실 대형 투자은행일 것이고, 그걸 뻔히 알면서 자신들이 미리 그런 대형주들, 15개 ETN 소속되어 있는 그 대형주들을 미리 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자기의 투자 비율, 예. 한 개 주식당 비율 있잖아요. 그걸 맞추는 게 이제 그게 법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일종의 벤치마크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면 더 넣고 내려가면 강제로 편출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 네, 그래서 불주 ETN에 대한 바이 세력이 이제 강해갖고 불주가 올라갈 때는 이 개별 주식들은 다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불주가 떨어져서 불주 ETN 회사에서 이것을 처분할 때는 실제보다도 이 개별 주식들의 하락폭이 증폭되는 그런 이제 양방향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일종의 내부자 정보일 텐데 그거 진짜 미국의 SEC에서 아마도 눈여겨 봐줘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불주 안에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그 팬데믹 상황에서 붐을 일으켰다 가지고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 줌 있잖아요. 줌 비디오. 그런 것도 들어있고 완전히 최근에 박살났던 페이팔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좀 잡주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주의 그 성적이 대단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불주나 빵구 이런 것보다도 이왕 나스닥 3배짜리 레버지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TQQ를 사세요. TQQ는 상위 100개 회사에 반도체도 엄청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텍도 들어있고 나스닥 상위 100개 회사를 묶어놓은 ETF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스럽고요. 지금 비교해보면 불주나 빵구보다도 훨씬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얘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토마스 선생님 말씀 참조하시고요. 다시 이제 또 경제 펀더멘털 쪽으로 들어가면, 수요일에 CPI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고, 목요일에 PPI 발표.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반대로 채권 금리는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미리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걸 묶어서 사실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멤버십 게시판에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을 기대해도 좋다. 아침부터 그 말을 올렸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금요일 증시 흐름을 보면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봐도 가능은 해요. 근데 아마 단기간에 그칠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채 금리에 관해서는요. 사실 이 국채 금리가 이제 좀 양면성이 있거든요. 연준이 긴축 정책 강공 드라이브 펼치는데 편승해서 올라가는 면 있지만은 또 이게 공포를 느낄 때는 이게 안전자산 역할을 해요. 반대로 국채 가격이. 그래서 수목의 국채 가격이 내려왔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는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금요일에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크게 뛰었잖아요. 요거는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국채금리 올라간 것은 전날에도 파월 의장이 조금 좀 완화적인 순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그렇게 크게 뛰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자산으로 있던 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했다는 그 증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거의 이제 3%도 목 밑에 와 있잖아요. 10년 만기. 이것이 3%, 네. 이것이 또 3%를 넘어가면은 또 기술주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맥락을 볼 때 연말에 이 2.75% 내지 크면 3% 이 정도 기준금리가 맞춰질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도 2.75에서 3% 안에가 적정 가격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로 5월가에서는 뭐 3.25%까지 바라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월가 분석 제가 새벽에 쭉 읽어봤더니 10년 만기 채권금리 기준으로 3%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몇 번째 페이스북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주가락 한두 달 정도의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핵심 소비재에 있는 스테이블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빅테크 기술주라고 하는 이런 그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종목들 간의 PER이 같은 수준으로 와 있더라고요. 거의 22, 23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 얘기는 기술주가 너무나 사실 매수하기 좋은 저렴한 구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반대로 보거든요. 네네. 기술주가 저렴하기보다는 이 필수 소비재 이런 주가 PR이 너무 높아졌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 구간이 아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량 가치주들 경기 방어주들 너무 올라갔다 이거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도 발언했다시피 경제가 연착륙을 피하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월가에서도 지금 소프트 랜딩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가 앞으로 이제 좀 더 둔화된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S&P 기업의 그 평균 PR이 16.5로 지금 내려와갖고 지난 10년 평균치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지난 10년의 평균치까지 16.5배로 왔으면 충분히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지만 만일 경제가 더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이 16.5도 비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빅테크의 그 PR이 지금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만일 경제가 더 둔화된다 그러면은 현재 그 가격도 비쌀 수 있다. 좀 그렇게 봐요. 근데 하여튼 필수 소비재 뭐 하여튼 그런 경기 방어주 이런 주식들의 PR은 조금 오버되게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XL 그 다음에 XLP 이게 ETF들이잖아요. 필수 소비재나 경기 방어주. ETF의 차트를 보면 이미 한 2, 3주 전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월마트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죠. 올라가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돈이 계속 수익을 탐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들었을 때 이 큰 세력들은 거기서 슬그머니 돈 빼고 이미 충분히 낮아진 데에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네네.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경기 방어주 민감주들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는 감안하고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차라리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이 빅테크 위주의 기술주 이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중장투는 아직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단기 스윙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하락장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락 추세장 안에서도 잠깐 반등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1월달인가 하고 3월달에도 강력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만일 예를 들어 갖고 중국의 락다운이 조금 더 완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베어마크 랠리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쪽하고 중국의 락다운하고 이 두 개 축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예.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그 비중을 놓고 보면은 중국 쪽에 훨씬 더 커요. 예. 중국이 워낙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거기에 세계 그 생산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도 지금 중국 변수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쪽이 좀 빨리 풀리는 것이 경제나 정시나 모두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약 30분 정도 선생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페드 풋 가능성, 두 번째는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이 락다운 완화, 세 번째가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 기술주와 가치주의 낮아진, 상대적으로 낮아졌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결국은, 페드풋, 즉, 경기가 하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중국이나 대변수를 인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만일 예를 들어서 중국이 락다운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페드가 그렇게 강공으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도 시간을 두고 해소 단계로 가고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나 증시나 모두가 이제 좋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악재가 더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 주식시장 경제 전체가 유기체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드는 게 순식간에 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과도하게 아주 막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 두려운 마음을 조금씩 내놓고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락장에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찬물 덤물 가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올라지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재가 이미 다 충분히 반영됐다는 그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S&P 3,800 지점 되면은 페드도 조금 증시를 걱정하는구나. 이걸 좀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거의 은퇴 자산이 주식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10% 정도 더 내려간다면 10%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가 마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원 자리까지 내놔야 될 상황도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은퇴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찍을 리가 없죠.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승리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 은퇴 생활자들 이분들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시의 하락도 막고 그 다음에 채권 이 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권 학살 이것도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요즘 미국에서 당연히 선생님 운전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가솔린 가격이 사실 최근 CPI 내용에 보면 상당히 인상폭이 컸었는데 이게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 이 하락,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에 만만치 않은 악재가 될 텐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추이를? 네, 미국 증시에서 경제 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 지표 할 때 예전에는
코어 인플레이션을 해갖고요. 코어 예. 인플레이션 안에는 뭐냐면 변동성 높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빼고 예. 그 나머지 인플레이션 지표로 해갖고 그 가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음식과 에너지가 주범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경제 지표로 봐도 코어 인플레이션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네, 그 정도인데, 원유 가격은 뭐,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가격이 좀 다시 슬슬 올라와갖고 예. 지금 금요일에 110달러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조만간에 120달러 아니면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중국의 락다운 이징 이것도 한몫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또 유럽하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 자원 자체를 무기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관통하고 있는 가스관도 사이버 공격해갖고 작동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또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도 자기가 잠그고 또 오늘 그 뉴스 보니까 핀란드가 나토 가입한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 전기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러시아가 계속 이제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이 과정에서 그렇다고 오페크는 또 증산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로 가느냐 마느냐의 새로운 변수가 뭐냐면은 원유 가격이 진짜 120달러, 140달러 간다 그러면은 베어마켓 랠리도 안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140달러가 진짜 넘어가면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올 쇼크가 또 올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이제 가스 그 휘발유 가격이 각 주마다 이제 가격이 좀 틀리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뭐 4불 뭐 60, 70 뭐 있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거는 6달러, 6달러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 저소득층에게는 이게 상당히 좀 충격이에요. 그래서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지사가 특별 법안을 이제 마련해갖고 한 가정당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한 가정당 800달러를 긴급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뭐 조만간에 아마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저도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이 에너지 비용 이것이 상당히 지금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값 있잖아요. 이제 예. 식품 여기에서도 시장 나가 보면은 진짜 눈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상당히 지금 이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아마 애가 타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한 변수가 좀 안정이 되거나 사라질만 하면 다른 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주까지에 겪었던 그 마음고생은 조금 덜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예상되는 발언 아니 우리가 원하는 발언 아닐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파월 의장의 속마음 일단 그 3,800 아래로는 허용을 안 할 것 같아. 네. 이제 그런 이제 안전망 같은 거 보이고 그래서 또 파월 의장도 뭐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 방송이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송인데요.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증시 전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 방향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도 출렁출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위터를 지금 인수, 잠시 보류 어쩌고 했는데 사실 월가에서는 이 트위터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테슬라 주가 때문에? 네, 왜냐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게 트윗 광이에요. 트럼프처럼. 이게 글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 댓글 수천 개, 수만 개 달리고 그걸 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댓글 이 놀이가 이게 마약 같은 거거든요. 네. 거기 한번 빠지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을 하겠느냐. 많은 시간을 뺏기고 관심도 뺏기고 하다 보면은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러면 트위터를 완전 포기한 건 아니고 하긴 할 건데, 그 인수 자금을 이제 440억 달러 이제 그 마련하는 그 방법에서 그 세 가지가 이제 월가에서 좀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담보대출, 예. 테슬라 주식을 맡긴 그 대출 받는 거, 담보대출. 네. 요건 지금 월가에 지금 핵폭탄급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증시가 빡 올라간 거죠, 네. 테슬라. 왜냐하면 그 담보대출 했을 때 그 월가에서 보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5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대 매매. 일론 머스크의 이게 마진콜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요일 날 그 테슬라 주가 최저가 690달러였어요. 상당히 근접했죠. 예. 이런 담보대출의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내렸던 거거든요. 네. 일단은 자기가 이제 담보대출 이제 이건 안 하겠다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증자할까 이런 말을 또 비쳤어요. 그 악재죠, 그러면. 네. 테슬라 주가를 추가 매도하는 것도 악재, 증자하는 것도 악재예요. 네. 근데 이 테슬라의 자체 주가가 주식 그 가치가 증시에 중량주기 때문에 이 전체 인덱스에 크게 영향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저는 진짜 1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트위터에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자신이 좀 포기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 숏셀렉 입장에서 550달러 내려가면 제 담보대출 있는 주식 다 쏟아져 내야 돼라고 고지가 보이면 숏셀렉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떤 식으로든 연합해서 그 주가 밑으로 내려가면 떼돈을 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하지 않을 것인데, 사실 그 점은 정말 조심해서 뭐 트위터를 인수하든 말든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그런 악수는 두지 않았으면 정말 하고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게 테슬라의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 만일 일론 머스크가 마진콜 당했다 이러면 이건 핵폭탄급이에요. 예. 증시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이건 위험한 지금 방식, 담보대출은. 네. 결국 다음 주는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지수를, 증시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가 주가가 36달러인가 그때부터 예.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문 안 내고 팔으면은 자기는 남는 장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택 그 규정에 위반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좀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들을 수 없는 천기누설급의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신 토마스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약 2달 전이죠. 한 달 정도 됐구나. 5월 대폭락, 어떻게 보면 특집방송 형태로 제가 혼자 방송을 했었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참 맞춰서 좋은 게 아니라 저도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약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보시고요. 제가 수요일쯤에 지금까지는 다른 뷰, 오히려 6월과 7월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그 생각을 좀 앞서 가긴 하지만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주중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주중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